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성 이야기죠. 근데 이제 벌써 태양계 행성 에피소드만 이제 5번째인데 이게 이제 좀 살짝 지겨워지지도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일단 뭐 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성은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먼 행성입니다. 물론 이제 토성 밖에 있는 뭐 천왕성도 사실 뭐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천왕성북들은 이제 워낙 이제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별들에 이제 묻혀갖고 그 존재를 이제 알아차리기가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눈으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가능한 그런 행성은 토성까지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성부터 토성까지, 그러니까 모두 이제 5개의 행성은 아주 예전에 그 고대로부터 아주 이제 특별하게 나름대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의 행성 더하기 달 더하기 해, 이렇게 하면 이제 7개가 되죠.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제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주일도 이 7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이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 행성만을 딱 구분해서 특별하게 이제 취급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이 한두 개도 아닌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딱 행성만 따로 구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이건 좀 사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스스로 빛나는 항성들과는 다르게 이 행성은 반짝거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별들은 이제 아무리 밝다고 해도 이게 뭐 이제 가물가물거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행성은 이게 불이 들어온 전구처럼 그냥 밝게 빛나기만 할 뿐 이게 이제 반짝거리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별빛이 반짝거리는 이유는 이제 먼 곳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별빛이 지구의 그 대기를 통과하면서 그 궤적이 이제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뭐 산란을 한다, 빛이 산란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기를 통과하면서 살짝살짝 그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이제 마치 별이 이제 반짝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행성은 반짝거리지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성에서 날아오는 빛은 공기 중에서 산란하지 않는다, 이러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하죠. 이게 어차피 뭐 빛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이게 좀 종류가 다른 그런 빛인가?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성과 항성에서 날아오는 빛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이제 당연히 행성에서 날아오는 빛 역시 산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반짝거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제 행성에서 날아오는 빛은 상당히 굵은 빛이다. 와,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더 어색하긴 한데, 이게 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모두 사실은 이제 뭐 작은 점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뭐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제 작은 원 모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별들이 다 동그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겉보기 지름,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보이는 거, 거리에 상관없이 보이는 그 지름이 항성들은 이제 매우 작고, 그리고 이제 행성들은 이제 아주 크다는, 요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시 말해서 항성에서 날아오는 빛은 아주 이제 가늘어서 공기 중에서 이제 살짝만 비틀려도 이제 금세 그 사라지는데 반해서, 행성에서 날아오는 빛은 나름 좀 굵게 두껍기 때문에 조금씩 뭐 약간 비틀린다고 해도 그 형체를 이제 유지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현존하는 그 최대의 제일 큰 그런 천체망원경으로 아무리 확대를 한다고 해도 그 저 멀리,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날아오는 빛은 아무리 확대를 한다 해도 그냥 점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가깝다는 항성이라고 알려진 게 이제 그 알파 센티브리라는 별인데요. 이 별은 이제 태양계로부터 약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한 4년 걸리는 거죠. 이게 이제 4광년 정도라고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에 약 25만 배가 넘는 그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겉보기 넓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넓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 태양과 거의 똑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겉보기의 넓이는 태양 크기의 약 600억 분의 1보다도 작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망원경의 배율을 대충 계산할 때 그 구경을 밀리미터로 환산을 한 다음에 3을 곱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이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의 직경이 대충 한 30m 정도쯤 되니까 이 망원경의 배율은 그러니까 이제 9,000배 정도가 되겠죠. 아니 뭐 계산하기 쉽게 10,000배라고 한번 쳐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보다 600억 분의 1보다 작은 놈을 10,000배 해봐야 여전히 사실은 태양보다 600만 배 정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 그냥 점이죠.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아무리 확대해도 여전히 점인 이런 항성의 빛은 흔들리고 나름 이제 굵은 빛다발인 행성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이유로 해서 빛이 흔들리지 않는 별, 그리고 이제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밝기면에서도 뭐 그다지 꿀리지 않는 그랬던 그 행성들은 당연히 이제 금방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5대 행성이 특별한 천체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성의 지름이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니까 목성보다는 뭐 사이즈 측면에서 한 10% 정도밖에는 이제 작지 않은 아주 나름대로 이제 되게 큰 행성입니다. 하지만 그 질량은 목성의 한 30%에도 이제 못 미치는데, 이게 이제 가스형 행성임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물론 뭐 살짝 가볍기는 하지만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오히려 그 지나치게 무거운 목성이 좀 이상한 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토성을 이루는 그 구성 성분은 대부분 뭐 가스니까 수소와 헬륨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평균 밀도가 물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있어 갖고 그 위에 태양계 행성들을 동동동동 한번 띄워본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또 그 중에서 이 물에 뜬 행성은 토성이 아마도 유일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띄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토성은 이제 대부분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덩치는 이제 되게 큰데 무게는 또 가벼우니까 이 자전하는 원심력으로 인해서 적도 부분이 약간 이제 상당히 부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인터넷에서 이제 토성 사진을 찾아보시면 금방 이제 그 눈으로도 표시할 정도가 되는데, 적도 지름이 극지름보다 10% 정도 약간 좀 큰 편입니다. 극지름과 적도지름의 비율을 이제 편평률이라고 하는데, 이 편평률이 이제 지구는 0.3% 정도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원처럼 완벽한 구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토성의 편평률은 이제 10%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에서 이렇게 누른 것 같은 짜부러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성하면 이제 또 뭐니 뭐니 해도 그 고리로 유명하죠. 그 아름다운 고리. 거의 이제 자기 몸집만한 그런 고리를 갖고 있는 토성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태양계에서 가장 나름대로 패셔너블한 그 멋진 행성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이 토성의 고리를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역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자, 이 갈릴레오는 이제 처음에 토성의 고리를 발견하고서는 요걸 이제 토성의 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토성은 약 27도 정도 기울어져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그 고리의 두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고리의 평면이 정확하게 이제 태양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면 뭐 아예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되기도 하죠. 사실 이제 토성의 밝기가 이제 때에 따라 이렇게 잠깐씩 바뀌는 이유는 이 고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뭐 그래서 이제 태양빛을 얼마나 반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고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고리를 우리가 이제 맨눈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토성의 고리로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려면 요 정도라면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망원경을 좀 장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그 갈릴레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따위 망원경으로 이제 토성의 고리까지 확인했다는 걸 보면
이 양반이 이제 뭐 망원경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시력도 뭐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1610년도에 그 갈릴레오가 토성의 고리를 발견한 이후에,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고리가 아니라 토성의 귀, 잠깐 조금 본 거겠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고리라고 확인한 사람은 이제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미국식 이름인 호이겐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하위언스는 이제 갈릴레오의 망원경보다 최소한 2배 정도는 더 뛰어난 그런 이제 고급 망원경을 그런 이제 사용을 해서, 사실은 이게 귀처럼, 갈릴레오가 얘기했던 귀처럼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토성의 둘레를 장식하고 있는 고리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고리가 뭐 딱딱한 그 어떤 뭐 레코드판 뭐 이런 것 같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뛰어난 수학자이자 이론 물리학자였던 맥스웰 교수님이 단지 이게 수학적인 계산만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이 고리가 사실은 잘게 쪼개진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토성의 고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사실은 그 이제 거의 대부분이 1900년대 말에 들어와서 이제 외행성 탐사선의 근접 촬영을 이제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것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레코드판과 같은 토성의 고리는 사실은 수많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크기는 아주 뭐 작은 모래알 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집채만한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렇지만 이게 한 99.9%는 순수한 물로 이루어진 그 얼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리는 토성과 이제 그 주변 위성과의 어떤 교묘한 그런 인력 작용으로 인해서 살짝 틈이 벌어져 있어 갖고 모두 한 7개 정도의 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그걸 이제 각각 A부터 G까지 7개죠. 이름을 이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쪽부터 A, 뭐 바깥쪽부터 A,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밝기에 따라서 가장 밝은 고리부터 A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게 뭐 언뜻 보기에는 뭐 순서가 뭐 뒤죽박죽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고리는 A부터 한 C까지 정도가 되고, 그게 이제 좀 밝으니까. 그리고 이제 D 이후부터는 이제 일반 망원경으로 확인하기는 뭐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형태가 비교적 그 흐릿한 그 D 이후의 고리들은 다양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약간 꼬인 고리라든가 덩어리처럼 이제 뭉친 고리, 뭐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돌고 있는 고리 등등, 이제 언뜻 연상되는 이제 토성의 고리의 모습과는 사뭇 좀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리들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이제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의 어떤 그 인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F나 G 정도 되는 아주 약한 그런 고리들은 이제 위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좀 부풀었다가 또 어떤 때 또 쪼그라들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역동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신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엔켈라두스라는 이제 토성의 얼음 위성의 그 작용인데, 이 위성은 이제 토성 고리 바로 바깥쪽을 돌면서 살짝 그 고리의 얼음 조각들을 훔쳐가는데, 그 이제 인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마치 화산처럼 이 얼음 알갱이들을 우주로 뿜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동안 훔쳐갔던 고리의 조각들을 또다시 이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리의 크기가 이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 토성의 고리가 유지되는 이유가 이 주변의 그 위성들이 이 얼음 알갱이를 보충해 줘서 그렇다라는 이론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토성의 고리가 워낙 너무 커서 이 정도 갖고는 이제 뭐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이제 지금은 그 이론이 이제 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토성의 고리는 이제 뭐 상당히 신비로운 현상이죠.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행성 가까이에서 회전하는 이런 형태의 고리가 이토록 또 오랫동안 변함없이 존재한다. 이거 뭐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가. 물론 이제 뭐 처음 이토록 이렇게 커다란
그 고리가 생성되는 것은 이게 뭐 유지되는 것보다 사실 뭐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처음 고리가 생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깔끔하고 뭐 이런 뾰족한 이런 답은 이제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자주 써먹었던 외계의 뭐 소행성이 또 날라와서 또 꽝하고 또 부딪힌 다음에 또 뭐 혹은 토성이 어떤 중력권에 잡힌 다음에 뭐 이게 잘게 부서져서 지금의 이제 고리를 형성했다. 뭐 이런 뭐 이론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만들어진 고리가 이게 뭐 고작 수십 미터의 두께 뭐 정말 이게 뭐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종이짝보다도 얇은 그런 미세한 원판을 이룬 것도 이제 설명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고리를 이루는 조각들이 대부분 얼음이라는 것도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처음 토성이 만들어졌을 때 주변을 떠돌던 물방울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졌다. 아, 또 이렇게 보기에는 또 이렇게 또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진 고리가 이게 수십억 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아, 요것도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좌우지간 이 초기 생성과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이거 모두 다 이게 정말 신비에 쌓여 있는 그런 게 이제 바로 이 토성의 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성의 그 특이한 성질 중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아주 많은 위성이 있다는 사실인데 중력은 이제 목성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제에 이게 뭐 거의 목성만큼이나 많은 그런 위성의 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동반 위성을 이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반 위성이라고 하면 같은 공전 궤도를 공유하는 위성 그룹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한 것 같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한 궤도 공전 궤도상에는 또 주로 이제 하나가 돌죠. 그러니까 원 트랙, 원 스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뭉치거나 아니면 뭐 쫓아내거나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이제 이 토성은 원 트랙 뭐 투, 쓰리 뭐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트랙에 그 동반 위성 그룹을 그것도 이제 하나가 아닌 둘이나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이제 신기한 거죠. 하긴 뭐 사실 뭐 레코드판과 같이 생긴 그런 게 이제 고리도 갖고 있는데 뭐 동반 위성쯤이면 뭐 그다지 신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 발견된 이 토성의 그 위성이 대략 한 60개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요게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크기도 이제 뭐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난히 이제 눈에 띄는 위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타이탄입니다. 자, 타이탄. 아, 이름 좀 많이 익숙하죠. 이 타이탄은 이제 목성의 제1 위성인 가니메데하고 이제 사이즈가 거의 비슷할 만큼 태양계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큰 위성으로 수성보다도 이제 큰 그런 천체입니다. 이 태양계의 위성들 중에서 이 대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대기 구성이 옛날에 그 원시 지구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발견 초기에는 뭐 엄청난 이제 관심을 끌었던 그런 위성이죠. 물론 이제 평균 기온이 워낙 이제 뭐 낮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는 좀 뭐 어렵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이 타이탄의 지표면에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의 액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액체들이 거의 뭐 강과 바다까지 이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액체가 뭐냐? 바로 액화메탄가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달보다도 큰 천체가 액화천연가스로 뒤덮여 있다. 아,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타이탄을 어떻게든 이제 활용할 방법이 생긴다면 뭐 이제 미래 연료 고갈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정도는 뭐 그냥 웃어 넘겨도 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자원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걸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이왕 그 타이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토성의 그 영어 이름이 이제 세턴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세터데이. 뭐 이제 바로 이게 토성의 영어 이름인 세턴에서 유래가 되었죠. 근데 이제 세턴은 원래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그 제우스의 아버지로 나오는 이제 크로노스의 영어식 발음입니다. 잠시 이제 짤막하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 이제 이 세계를 지배했던 종족이 이제 바로 거인족이죠.
이 거인족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크로노스였고, 이 크로노스의 아들이 제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우스는 다른 이제 올림푸스의 그 신들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거인족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해서 세상에 이제 패권을 이제 제우스가 이제 움켜쥐게 되었죠. 그 후 전쟁에서 이제 패한 거인족은 지하 세계에 이제 타르타노스에 이제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타르타노스를 이제 그리스 시절에는 이제 지옥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이 거인족의 이름이 바로 타이탄이었습니다. 타이탄 그러면 우리가 뭐 만화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뭔가 거인 뭐 튼튼한 거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그 인용되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토성의 이름이 세턴, 즉 거인족의 수장인 크로노스이고, 그 토성을 배회하는 위성들이 바로 이 타이탄족이다. 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위성 이 타이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다른 이 위성들에게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거인족의 그 몇몇의 이름들을 각각 이제 붙여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위성에게 대표격으로 이제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놓게 된 거고요. 제가 아까 그 토성의 고리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그 엔켈라두스 역시 이 타이탄족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피터, 즉 이제 제우스의 이름을 띠고 있는 목성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추운 곳에 있는 행성에다가 이 타르타로스에 갇힌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또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 그 토성 탐사선이 보내진 이유도 이 솔직히 말하자면 바로 이 타이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외행성 전체를 탐사할 목적으로 보내진 그 파이오니어라든가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딱 사진 몇 장 찍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때 이제 이 타이탄을 확인하고는 이걸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자 해서 이제 토성 탐사선을 이제 띄우게 된 거죠. 이 탐사선이 바로 1997년도에 발사된 카시니 호이겐스라는 탐사선입니다. 호이겐스가 처음 그 토성의 고리를 발견한 네덜란드의 그 천문학자 하위언스의 이제 미국식 발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뭐 기억하시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시니 호이겐스 호는 이 토성 궤도선 카시니 호와 타이탄 착륙선인 호이겐스 호,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궤도선은 미국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착륙선은 유럽연합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카시니 호이겐스호는 이제 지구와 금성을 이용해서 또 이제 스윙바이를 한 3번 정도 걸쳐갖고 가속한 다음에 토성으로 이제 날아갔는데, 발사 후에 이제 토성 궤도에 안착하는데 한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카시니호는 토성 궤도를 이제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이겐스호는 타이탄에 착륙해서 타이탄만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약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배터리가 이제 다 방전이 돼서 임무가 이제 종료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궤도를 돌고 있었던 이 카시니호는 적어도 뭐 내후년까지는 작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이제 갈릴레오처럼 아마도 이제 토성으로 추락을 시켜서 뭐 이렇게 부셔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천연자원 덩어리인 이 타이탄이 아주 이제 되게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긴 한데, 이 토성 자체가 워낙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겨서 이게 뭐 한번 갔다 오는데 뭐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토성 고리 때문에 이게 이제 궤도선을 가까이에 이제 붙이기도 사실상 이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탐사하기는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카시니 호이겐스호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날아가서 토성 궤도를 이제 아주 멀리서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때문에 이제 카시니 호이겐스호 이후에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예정된 탐사 계획은 뭐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SF 영화에 나오는 뭐 고성능 엔진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우주선 같은 게 나오게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아마도 그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매우 먼 토성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성의 미스테리 하나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것은 바로 이제 육각형 폭풍인데요.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뭐 태풍과도 같은 이 폭풍의 모습이 위에서 보면 이제 육각형으로 회전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토성이 이제 원래 기체형 행성인데다가 덩치도 이제 워낙 크고, 또 이제 뭐 아주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성처럼 이제 엄청나게 큰 그런 폭풍이 늘 이제 몰아치고 있는 뭐 그런 행성이죠. 근데 이게 적도의 부위부터 이제 폭풍이 이제 시작되면 그 중심이 극지방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극지방에서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그 폭풍의 눈 주위의 구름이 이게 정육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로만 설명하기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인터넷에서 그 토성의 육각형 폭풍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보이저우가 찍은 그 토성의 폭풍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람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서 돌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뭐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 지표면에 어떤 육각형 구조물이 있어야 한다.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성의 극지방에 이 육각형이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토성은 뭐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지표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육각형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토성의 그 고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도통 없는 그런 이제 행성이 또 이 토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워낙 뭐 멀기도 하고 또 그런 만큼 이제 관측도 뭐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사실 뭐 탐사선을 보내는 것도 뭐 엄청나게 힘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의 수수께끼는 이제 먼 미래에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지금까지 토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천왕성과 해왕성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외행성으로 그 자격이 이제 축소돼 버린 그 명왕성까지 이 태양계의 그 나머지 행성들을 모두 이제 한 방에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행성 특집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왕성하고 해왕성이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사실 알려진 것도 뭐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뭉쳐야 그나마 이제 한 편의 그 에피소드 분량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몰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